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다시 2. 알랭드 보통 지음 정영목 옮김 7. 틀린 음정.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익숙해지기 오래전부터 이미 그 사람을 알고 있었다는 묘한 느낌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전에 어디선가 어쩌면 전생에서 또는 꿈에서 만났던 것 같기도 하다. 플라톤의 향연에서 아리스토파네스는 사랑하는 사람이 원래 우리와 하나였다가 떨어져 나간 우리의 반쪽이기 때문에 이런 익숙한 느낌이 생긴다고 설명한다. 태초의 모든 인간은 등과 옆구리가 둘에 손과 다리가 넷, 하나의 머리에 두 얼굴이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는 자웅동체였다. 이 자웅동체들은 워낙 막강하고 자존심도 강해서 제우스는 이들을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밖에 없었다. 그날부터 모든 남자와 여자는 자신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반쪽과의 결합을 원하게 되었다. 클로이와 나는 크리스마스를 따로 보냈지만 새해에 런던으로 돌아와서부터는 최대한 시간을 함께 보냈다. 20세기 말 도시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로맨스였다. 사무실 근무 시간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낀 시간을 활용했으며 바깥으로 나가 공원을 걷는다든가 책방을 어슬렁거린다든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다든가 하는 작은 일에서 활기를 찾았다. 아주 다양한 문제들의 합의를 보았으며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이 똑같은 경우가 무척 많았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분명한 분리의 흔적은 없지만 우리가 과거 어느 때인가 하나의 몸이었다가 갈라진 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예의 바르지 못한 짓으로 여기게 되었다. 클로이와 함께하는 생활이 그렇게 매혹적이었던 것은 이런 일치 때문이었다. 마음의 문제에서 계속 화해 불가능한 차이와 부딪히기만 하다가 마침내 사전 없이도 농담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기적적으로 내 견해와 흡사해 보이는 견해를 가진 사람, 나와 호호가 일치하기 때문에 수도 없이 놀라운 일이야. 나도 막 똑같은 이야기를 하려던 참인데, 생각을 하던 중인데,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라고 말하게 하는 사람을 발견한 것이다. 사랑의 이론가들은 융합을 의심해 왔는데 그것은 정당하다. 사람들은 차이를 따지는 것보다는 유사성을 부여하는 것을 더 편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는 불충분한 자료에 기초하여 사랑에 빠지며 우리의 무지를 욕망으로 보충한다. 그러나 이론가들이 말하듯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몸을 분리하고 있는 살갗은 단지 육체적 경계일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심리적 분수령,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바보짓일 뿐이다를 드러낸다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성숙한 사랑의 이야기에서는 절대 첫눈에 반하는 일이 없다. 맑은 눈으로 물의 깊이와 성질을 완전히 조사할 때까지는 도약을 유보한다. 부모 노릇, 정치, 예술, 과학, 부엌에 비치할 적당한 간식에 관하여 철저하게 의견 교환을 한 뒤에라야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할 준비가 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성숙한 사랑의 이야기에서는 자신의 상대를 진정으로 알 때에만 사랑이 자라날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왜곡된 사랑의 현실, 우리가 알기 전에 태어나는 사랑에서는 아는 것이 늘어날 경우 그것은 유인이 아니라 장애가 될 수 있다. 유토피아가 현실과 위험한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로에게서 매혹적인 유사성을 아주 많이 확인했음에도 어쩌면 클로이는 제우스가 잔인한 일격으로 나한테서 떼어낸 사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이 찾아왔다. 3월 중순쯤 그녀가 나에게 새 구두를 보여주었을 때였다. 어쩌면 구두를 가지고 그런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너무 현학적인 태도였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구두라는 것은 미학적인, 따라서 그 연장선상에서 심리적인 조화의 최고의 상징이었다. 나는 몸의 어떤 부분 또는 몸의 어떤 부분을 가리고 있는 것이 그 사람에 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구두는 풀오버 스웨터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며 엄지손가락은 팔꿈치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며 속옷은 외투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며 발목은 어깨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클로이의 구두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객관적으로 말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그러나 언제부터 사람이 객관적으로 사랑에 빠졌는가?
그녀는 어느 토요일 아침 킹스로드 근처의 상점에서 그 구두를 샀다. 저녁에 초대받은 파티의 준비물인 셈이었다. 나는 그 구두를 보고 디자이너가 굽이 높은 구두와 낮은 구두를 섞으려고 했다는 것을 이해했다. 플랫폼이 달린 바닥은 힐에 이르기까지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볼은 평평한 신발처럼 넓었지만 높이는 뾰족한 굽이 달린 구두처럼 높았다. 거기에 약간 로코코 느낌을 주는 높은 칼라가 달려 있었고 나비 매듭과 별로 장식되었으며 두툼한 리본이 가장자리를 둘러싸고 있었다. 이 구두는 최고의 유행 상품이었으며 잘 만들어졌으며 상상력도 풍부했다. 그러나 나는 싫었다. 너도 틀림없이 이걸 좋아하게 될 거야. 끌로 있는 구두를 싼 자주색 얇은 종이를 펼치며 말을 이었다. 매일 신고 다닐 거야. 아니야, 너무 멋져. 그냥 도로 싸서 상자에 넣어 모셔두기만 해야겠다. 그거 재밌는 생각인데? 그 가게에 있는 물건을 다 사도 좋겠던데 물건들이 다 너무 좋아. 너도 그 부츠를 봤어야 하는데. 입안이 말랐다. 목덜미가 이상하게 욱신거리는 느낌이었다. 클로이가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절충적인 신발에 마음을 빼앗겼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클로이가 어떤 여자인지에 대한 내 생각, 그녀의 정체성에 대한 나의 아리스토파네스적인 확신에는 그 구두에 대한 열광은 들어있지 않았다. 우리 관계의 이런 예기치 않은 전환에 상처를 입고 혼란을 느낀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떻게 나의 인생으로 걸어들어와 여학생과 수녀들이 좋아하는 수수하고 낮은 검은 구두를 신고 나를 사랑하고 이해한다고 주장하는 여자가 이런 구두에 끌릴 수 있을까? 그러나 겉으로는 그냥 이렇게 묻기만 했다. 내가 느끼기에는 아무런 속뜻 없는 말투로 영수증은 보관하고 있어? 곧 클로이를 알지 못하고 사랑하는 것이 훨씬 쉽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보들레르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여자와 하루 동안 파리를 걸어 다닌 남자에 관한 산문시를 쓴 적이 있다. 그들은 아주 많은 것에 대해서 의견이 같았기 때문에 저녁이 되었을 무렵 남자는 자신의 영혼과 결합할 수 있는 영혼을 가진 완벽한 동반자를 만났다고 확신했다. 그들은 목이 말라서 대로 한 구석에 있는 화려한 새 카페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남자는 가난한 노동 계급 가족이 카페의 유리 너머로 우아한 손님들, 눈부신 흰 벽, 실내의 황금 장식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 가난한 구경꾼들의 눈은 실내의 부와 아름다움에 대한 경이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화자는 동정심과 더불어 자신이 그런 특권 있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에 수치를 느꼈다.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의 눈에도 자신의 당혹스러움과 수치감이 반영되어 있기를 바라며 여자를 보았다. 그러나 남자가 영혼의 결합을 준비하고 있던 여자는 생각이 달랐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물끄러미 바라보는 불쌍한 사람들이 눈에 거슬린다고 야멸차게 말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주인한테 이야기해서 그들을 쫓아버리라고 남자에게 말했다. 모든 사랑 이야기에는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을까? 자신의 생각이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상대의 눈을 찾지만 결국은 희비극적인 불일치로 끝나버리는 순간. 그것이 계급투쟁의 문제이건 구두 한 켤레의 문제이건. 가장 사랑하기 쉬운 사람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로맨스는 우리가 오랜 기차 여행을 하다가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아름다운 사람을 몰래 눈여겨보며 상상하는 것처럼 순수하지 않다. 그런 완벽한 러브스토리는 그 아름다운 사람이 다시 열차 안으로 고개를 돌려 옆에 있는 사람과 기차에서 파는 샌드위치가 너무 비싸다며 따분한 대화를 나누거나 아니면 손수건에 세차게 코를 푸는 순간 중단되고 만다. 사랑하는 여자를 더 잘 알게 되었을 때 느끼는 당혹감은 머릿속에서 작곡한 놀라운 심포니를 나중에 대편성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소리로 들었을 때의 느낌과 같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많은 부분이 연주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에 감명을 받기는 하지만 아주 사소한 것들이 의도와는 다르게 연주되는 것을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다. 바이올린 연주자 가운데 하나의 음정이 틀린 것 아닌가? 플루트가 약간 늦게 들어온 것 아닌가? 타악기 소리가 너무 큰 것 아닌가?
우리가 첫눈에 사랑하게 된 사람들은 구두나 문학에 관한 취향의 충돌로부터 자유롭다. 연주되지 않은 심포니가 음정이 틀린 바이올린이나 늦게 들어오는 플루트로부터 자유로운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공상이 실제 연주되는 순간 의식 속을 떠다니던 천사 같은 존재들은 지상으로 내려와 자기 나름의 정신적이고 육체적 역사를 가진 물질적 존재로서 자신을 드러낸다. 클로이의 구두는 우리 관계의 초기에 드러난 수많은 틀린 음정들 가운데 한 예에 불과했다. 그녀와 매일매일을 산다는 것은 외국 땅의 새로운 풍토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 자신의 전통과 역사로부터의 이탈로 인한 혼란 때문에 이따금씩 외국 혐오에 젖어드는 것과 비슷했다. 위협적인 차이는 중요한 점, 국적, 성, 계급, 직업에서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취향과 의견이라는 사소한 점에서 쌓여갔다. 왜 클로이는 파스타를 몇 분 더 끓여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일까? 왜 나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안경에 이렇게 애착을 가진 것일까? 왜 그녀는 매일 아침 침실에서 체조를 하는 것일까? 왜 나는 늘 8시간은 자야 하는 것일까? 왜 그녀는 오페라에 좀 더 시간을 내지 않는 것일까? 왜 나는 조니 미첼에 좀 더 시간을 내지 않는 것일까? 왜 그녀는 해물을 그렇게 싫어하는 것일까? 꽃과 정원에 대한 나의 거부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또는 그녀의 항해에 대한 거부감은 왜 그녀는 신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어 하는 것일까? 적어도 처음으로 암에 걸릴 때까지는 왜 나는 그 문제에 그렇게 폐쇄적인 것일까? 인류학자들은 늘 집단이 개인보다 앞서며 개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집단을 먼저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 집단은 민족일 수도 있고 부족일 수도 있고 씨족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다. 클로이는 자기 가족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부모가 우리더러 일요일에 말벌어 근처의 집으로 오라고 초대했을 때 나는 과학적 탐구 정신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자고 졸랐다. 그녀의 부모 집인 날도 그 코티지의 모든 것은 클로이가 태어난 세계와 내가 태어난 세계가 거의 은하수 거리만큼이나 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거실은 치펀데일 가구, 모조품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양탄자는 불그스름한 갈색의 얼룩이 묻어 있었으며 먼지 낀 책장에는 트롤럽의 책이 잔뜩 꽂혀 있었고 벽에는 스터브스 풍의 그림들이 줄줄이 걸려 있었다. 침을 질질 흘리는 개들이 거실과 정원 사이를 오갔고 한쪽 구석에는 거미줄이 쳐진 비대한 식물이 축 늘어져 있었다. 클로이의 어머니는 구멍이 숭숭 뚫린 자주색 풀오버 스웨터에 펑퍼짐한 꽃무늬 치마 차림이었다. 긴 백발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뒤로 빗어 넘겼다. 옷 어딘가에 지푸러기라도 붙어 있을 것 같았다. 그녀가 내 이름을 자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다른 이름을 갖다 붙였기 때문에 태평한 시골 사람 같은 그런 인상이 더욱 굳어졌다. 나는 클로이의 어머니와 나의 어머니 그 두 여자가 자식들을 세상에 내보낸 대조적인 방식을 생각했다. 클로이가 이 모든 것으로부터 달아나 대도시로 왔다고 한들 그녀 나름의 가치와 친구들을 찾았다고 한들 이 가족은 여전히 그녀가 속해 있는 유전자와 역사적 전통을 대표했다. 나는 세대 사이의 교차로에 주목했다. 어머니는 딸과 똑같은 방법으로 감자를 다듬었고 작은 마늘을 빻아 버터에 넣고 그 위에 소금을 갈아 얹었다. 그림에 대한 열정이나 일요일 신문에 대한 취향도 딸과 똑같았다. 아버지는 어슬렁거리기를 좋아했는데 클로이 역시 걷기를 좋아했다. 그녀는 주말이면 나를 끌고 햄스테드 히스까지 가서 신선한 공기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야기하곤 했다. 아마 그녀의 아버지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이 아주 낯설고 새로웠다. 클로이가 성장한 집은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러나 그녀를 이해하려면 내가 동승해야 할 모든 과거를 환기시켰다. 식사 시간에 클로이는 부모와 가족사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문답을 주고받았다. 할머니 병원비는 보험으로 처리되었어요? 수조는 고쳤나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캐롤린한테 연락을 했나요? 루시가 미국에 유학 간다는 것이 정말이에요?
세러 숙모의 소설을 읽었나요? 헨리가 정말로 재미 뭐 하고 결혼한대요? 이 모든 인물들은 나보다 훨씬 오래전에 클로이의 삶에 등장했으며 내가 사라진 뒤에도 가족적인 것, 특유의 강인함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았다. 부모가 클로이를 보는 것이 내가 보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관찰하는 것도 재미있었다. 나는 그녀가 남의 편의를 잘 봐주는 관대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집에서 그녀는 약간 오만하고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었다. 어린 시절 그녀는 작은 귀족 노릇을 해서 부모는 그녀에게 어린이 책의 여주인공 이름을 따서 폼파도소 양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나는 클로이가 돈과 직업에 대해서 분별력이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자신의 딸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딸이 남자친구들을 못살게 굴어서 자기한테 복종시킨다고 말했다. 나는 지금까지 클로이를 이해하고 있던 것에 내가 도착하기 전에 펼쳐졌던 대목 전체를 보탤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그녀를 바라보는 관점은 그녀의 가족에게서 처음 들은 이야기가 강요하는 관점과 충돌했다. 오후에 클로이는 집 구경을 시켜주었다. 클로이는 계단 꼭대기에 있는 방으로 나를 데려갔다. 어렸을 때 삼촌이 그 방의 피아노 안에 유령이 있다고 하는 바람에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했던 방이라고 했다. 그녀의 옛 침실은 어머니가 화실로 쓰고 있었다. 그녀는 천장에 뚫린 문을 가리키면서 그 위로 올라가면 다락방이 나오는데 속이 상할 때면 코끼리 구피와 함께 그곳으로 탈출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우리는 정원을 거닐다가 비탈 맨 아래 아직도 흉터가 남은 나무를 지나갔다. 그녀가 오빠에게 핸드 브레이크를 풀라고 부추겼다가 차가 미끄러져서 들이박은 곳이었다. 이웃집도 구경시켜 주었다. 그녀는 여름이면 그 집의 검은 딸기 덤불에서 열매를 싹쓸이했고 전 주인의 아들과는 학교 갔다 오는 길에 키스를 했다. 그 아이는 얼마 안 있어 죽었다. 클로이는 묘하게 무관심한 태도로 덧붙였다. 옥수수 탈곡기 사고였어. 오후 늦게 나는 그녀의 아버지와 정원을 거닐었다. 30년의 결혼 생활을 겪으며 독특한 결혼관을 가지게 된 근엄한 남자였다. 내 딸과 자네가 서로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네. 나는 사랑 문제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한 가지는 말해두겠네. 결국 누구와 결혼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네. 처음에 좋아한다고 해도 끝에 가서는 좋아하지 않을 수 있네. 처음에는 미워하다가도 결국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도 있지. 저녁에 기차를 타고 런던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몹시 피곤했다. 클로이의 초기 세계와 나의 초기 세계 사이의 모든 차이가 피곤했다. 그녀의 과거 이야기와 배경이 매혹적이기는 했지만 동시에 무시무시하고 괴상해 보였다. 내가 그녀를 알기 전에 그 모든 세월과 습관들, 그러나 그것도 그녀의 코의 모양이나 눈의 색깔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일부였다. 모든 관계에 내포된 분열이 눈에 보이면서 나는 익숙한 환경에 대한 원시적인 노스텔지어를 느끼게 되었다. 새로 배우고 나 자신을 제시하고 내가 수능해야 할 완전히 새로운 사람. 어쩌면 그 순간 나는 내가 앞으로 클로이에게서 발견할 모든 차이를 생각하며 그녀는 그녀고 나는 나일 그 모든 시간, 우리의 세계관이 양립할 수 없는 시간을 생각하며 두려움을 느꼈는지도 모르겠다. 창밖으로 월트셔의 시골 풍경을 바라보며 나는 마치 길 잃은 아이처럼 내가 이미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 그 집, 부모, 역사의 특이한 점까지 이미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갈망했다. 8. 사랑이냐 자의주의자냐. 다시 잠깐 클로이의 구두 문제로 돌아간다면 그 사태가 구두의 장단점을 두고 내 머릿속에서 이루어진 부정적인 분석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말해둘 필요가 있겠다. 솔직히 말하면 그 문제로 인하여 우리 관계에서 두 번째로 큰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어서 눈물, 모욕, 고함, 그리고 오른쪽 구두가 유리창을 부수고 댄비 스트리트의 보도로 떨어지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 사건은 순수하게 멜로드라마적인 측면도 강했지만 그와 동시에 철학적 문제까지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은 정치적 영역만큼이나 개인적 영역에서도 근본을 이루는 선택의 문제,
즉 사랑과 자유주의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두 항을 등식으로 보는 전자가 후자의 하녀라고 보는 낙관적 입장에서는 이런 선택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설사 두 항을 결합시킨다고 해도 그것은 강제로 이루어진 결혼에 불과하다.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상대를 마음대로 살게 해주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상대가 우리더러 마음대로 살라고 허락한다면 그것은 보통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왜 두 연인 사이에서 목격되는 잔인함을 증오하는 다른 문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하고 물어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구두의 문제와 국가의 문제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왜 공동체나 국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나라는 보통 그 구성원들이 고립된 상태에서는 하지만 별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놓아두는 것일까? 왜 사랑, 친족관계, 형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나라들은 보통 그들의 주민의 상당 부분을 학살하게 되는 것일까? 영수증을 보관했냐니 그게 무슨 뜻이야? 클로이가 소리쳤다. 혹시 구두에 문제가 생길까봐 한 말이지. 구두는 텔레비전이 아니야. 모르지. 곤돌라에서 나오다가 힐이 도로를 덮은 돌 사이에 낄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면 갑자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고. 왜 그냥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말 못해? 마음에 안 들지 않아. 그래,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셈이 나서 그러는 거야. 그래, 나도 늘 사람들 앞에서 펠리컨처럼 보이고 싶었어. 그리고 나쁜 놈처럼 보이고 싶었겠지. 미안하지만 정말이지 나는 그게 오늘 밤 파티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아. 너는 왜 모든 걸 그런 식으로 망쳐야 하는 건데? 너를 좋아하니까. 누군가는 너한테 진실을 알려줘야 하잖아. 젬마는 이게 마음에 든다고 했어. 레슬리도 정말 좋다고 했고 에비게일도 뭐라고 할 것 같지 않아. 그런데 너는 뭐가 문제야? 내 여자친구들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설사 심한 고통을 주더라도 나쁜 소식을 알릴 수밖에 없다는 마음은 없다는 거야. 기분 상한 건 아니지? 기분 상했어. 그럴만해. 이런 멜로 드라마를 구구절절히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다. 잠시 후 몰아치던 폭풍이 절정에 이르러 클로이가 그 불쾌한 구두 한 짝을 벗었다. 나더러 보라는 것인 줄 알았다. 그러나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그것으로 나를 죽이려는 것 같아 날아오는 피사체를 피해서 고개를 숙였다. 구두는 내 뒤에 유리를 깨고 밖에 거리로 날아가 쓰레기장에 이웃이 먹다 버린 치킨, 마드라스에 꽂혔다. 우리의 말다툼에는 사랑과 자유주의의 역설이 담겨 있었다. 클로이의 구두가 어쨌든 간에 그것이 왜 중요하단 말인가? 클로이에게는 다른 좋은 점이 많으므로 내가 이 잘한 일에 눈길을 고정시키는 것은 우리의 게임을 망치는 행동이 아니었을까? 왜 보통 친구들에게 하듯이 예의 바르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까? 나의 유일한 변명은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 그녀는 내 이상형이라는 것, 구두만 빼면 따라서 나는 이 작은 결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보통 친구에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다. 친구가 내 이상형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아서 거론할 가치도 없을 정도이니 우정의 경우에는 이상형이라는 개념 자체가 내 사고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말을 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변명이었다. 마음이 좀 넓어지는 순간이면 우리는 낭만적 사랑이 기독교적 사랑과 비슷하다고 상상하곤 한다. 너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는 무비판적이고 너그러운 감정, 조건이 없고 경계도 설정하지 않고 구두까지도 모두 사모하는 사랑,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랑, 그러나 연인들에게 말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기독교적인 사랑은 침실로의 이행에서는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독교적 사랑의 메시지는 특정한 경우보다는 보편적 경우에 어울린다. 모든 여자에 대한 모든 남자의 사랑, 서로 코 고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두 이웃 간의 사랑에 어울리는 것이다. 매번 유리업자를 부르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비자유주의는 절대 일면적이지 않았다. 나한테도 클로이를 미치게 만드는 면이 수도 없이 많았다. 왜 너는 연극을 그렇게 따분해하니? 왜 너는 꼭
100년은 된 것 같은 저고리를 입으려고 하니? 왜 너는 자면서 이불을 침대 밖으로 밀어내니? 왜 너는 솔 벨로가 그렇게 위대한 작가라고 생각하니? 어쩜 너는 아직도 주차를 할 때마다 바퀴를 보도에 걸쳐놓니? 왜 너는 자꾸 베개에 발을 올려놓니? 이 모든 것이 가정이라는 강제 수용소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며 상대를 자신의 이상형에 더 가까이 끌어들이려는 일상적 시도들이다. 이것에 대해서 무슨 변명이 가능할까? 부모와 정치가들이 메스를 꺼내들기 전에 하는 낡은 말이 있을 뿐이다.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 속을 뒤집어 놓는다. 나는 내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너에게 영광을 주었으니 이제 너에게 상처도 주겠다. 클로이와 나는 친구들에게라면 절대 우리에게 서로 그러는 것처럼 잔인하게 굴지 않을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친밀함을 일종의 소유권이나 허가장으로 여겼다. 우리는 서로에게 친절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예의는 차리지 않았다. 어느 날 밤 클로이와 내가 에릭 로메르의 영화 그녀는 싫어했고 나는 좋아했다를 두고 말다툼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로메르의 영화는 좋을 수도 있고 동시에 나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었다. 클로이는 마음이 꼬여 나를 지성과잉의 답답한 똥 같은 놈이라고 불렀고 나는 그녀를 타락한 현대 자본주의의 산물이라고 심판하는 식으로 응수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비난이 맞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정치는 사람과 연결시킬 만한 분야가 아닌 듯하다. 프랑스 혁명이나 파시스트나 공산주의자의 혁명이라는 유혈이 낭자한 역사에서도 똑같은 사랑의 구조를 읽어낼 수는 없을까? 거기에도 열정적인 이상을 바탕으로 한 강압적 구조, 다기한 관점에 대한 짜증이 있는 것이 아닐까. 사랑의 정치의 악명 높은 역사는 프랑스 혁명에서 시작되었다. 그때 처음으로 국가는 국민을 통치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마치 강간을 당하는 사람에게 방법의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국민은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단두대로 가야 했다. 혁명의 시작은 심리적으로 볼 때 남녀 관계의 시작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하다. 통일에 대한 강조, 전능하다는 느낌, 비밀을 없애고자 하는 욕망, 비밀에 대한 공포는 곧 연인의 편집증과 비밀 경찰을 낳는다. 그러나 사랑과 사랑의 정치의 시작이 똑같이 장밋빛이라면 그 마지막도 똑같이 핏빛이다. 우리는 정치적 사랑이 압제로 끝나는 현상, 진심으로 국가의 진정한 이익을 돌본다는 통치자의 강한 확신이 결국 자신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가책 없이 그들 자신을 위하여 모두 죽여도 좋다는 자신감으로 발전하는 현상에 이미 익숙하지 않은가? 마찬가지로 사랑에 빠진 연인들도 자신의 좌절을 반대자와 이단자에게 분풀이하는 경향이 있다. 구두 사건이 있고 나서 며칠 뒤 나는 신문과 우유를 사러 신문 판매소에 갔다. 폴 씨는 마침 우유가 다 떨어졌다고 하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창고에서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나는 폴 씨가 가게 뒤편으로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그가 두꺼운 회색 양말에 갈색 가죽 샌들을 신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놀랄 만큼 추한 모습이었으나 정말 묘하게도 놀랄 만큼 기분이 상하지 않았다. 왜 나는 클로이의 구두를 보았을 때는 이런 평정을 유지할 수 없었을까? 왜 나는 나의 일용할 양식을 파는 신문 판매소 주인은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학살자, 피학살자 관계를 신문 판매소 주인, 고객의 관계로 대체하고 싶은 소망은 오랫동안 정치적 사고를 지배해왔다. 왜 통치자들은 국민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할 수 없으며 샌들, 반대, 차이의 관용을 보여줄 수 없는 것일까? 자유주의적 사상가들은 통치자들이 국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통치한다는 말을 그만두고 분별력 있는 최소한의 통치에 집중할 그런 따뜻한 마음이 생겨난다고 대답했다. 자유주의 정치학의 가장 위대한 옹호자는 존 스튜어트 밀이다. 그가 1859년에 출간한 자유로는 사랑 없는 자유주의에 대한 고전적인 옹호이다.
밀은 국가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을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하며 개인적인 생활을 이렇게 저렇게 영위하라거나 무슨 신을 섬기고 어떤 책을 읽으라거나 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력 있게 주장했다. 밀은 왕국이나 압제는 국가의 모든 구성원의 신체 및 정신적 규율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근대 국가는 가능한 한 뒤로 물러서서 국민이 스스로 통치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녀 관계에서 괴로워하면서 그저 옴짝달싹 할 수 있는 여지만이라도 달라고 간청하는 사람처럼 밀은 이렇게 말했다. 자유라는 이름을 얻을 자격이 있는 유일한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거나 자유를 얻으려는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 우리 나름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추구하는 자유이다. 문명화된 사회에서 개인의 의지에 반하여 어떤 구성원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유일한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을 때이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그 자신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이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미래 논문에 담긴 지혜는 아주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통치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적용되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개인 관계에 적용될 경우 미래 지혜는 그 호소력의 많은 부분을 상실하는 것 같다. 사랑이 오래전에 사라져 버리고 껍질만 남은 결혼을 떠올리게 되기 때문이다. 각방을 쓰면서 출근하기 전에 부엌에서 만나 몇 마디 건네는 관계, 상호 이해에 대한 희망은 오래전에 포기하고 대신 통제된 오해에 기초하여 미지근한 우정을 지속하기로 합의한 관계, 저녁에 셰퍼즈 파이를 함께 먹을 때에는 정중하게 예의를 지키지만 새벽 3시에는 잠을 못 이루고 감정적 좌절에 가슴 아파하는 관계. 우리는 다시 사랑과 자유주의 사이에 선택의 문제로 돌아온 것 같다. 신문 판매소 주인의 샌들은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짜증이 나지 않는다. 나는 그에게서 신문과 우유를 얻고 싶을 뿐이지 그 이상은 바라지 않는다. 나는 그에게 내 영혼을 드러내고 싶지도 그의 어깨에 기대어 울고 싶지도 않다. 따라서 그의 신발은 나에게 거치적거리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폴씨를 사랑하게 된다면 똑같은 평정한 마음으로 그의 샌들을 계속 마주 볼 수 있을까? 헛기침을 한 다음에 다른 것을 신어보라고 권하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점이 오지 않을까. 나와 클로이의 관계가 공포정치 수준에 이르지 않았던 것은 아마 그녀와 내가 사랑과 자유주의 사이의 선택에서 다른 관계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하물며 사랑의 정치인들 레닌, 폴포트, 로베스피에르에게서는 더욱더 찾아보기 어려운 재료를 넣어서 반죽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국가든 남녀든 그 재료만 있다면 그것이 다들 나누어 쓸 만큼 충분한지는 모르겠지만 불관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 재료는 다름 아닌 유머 감각이다. 혁명가들이 무시무시한 진지함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연인들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해 보인다. 젊은 베르테르가 농담하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듯이 스탈린이 농담을 하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다.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둘 다 필사적일 정도로 강렬하기 때문이다. 웃을 수 없다는 것은 인간적인 것들의 상대성, 사회나 관계에 내재된 모순, 욕망의 다양성과 충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신의 짝이 평생 제대로 주차를 못하거나 욕조를 제대로 닦지 못하거나 조니 미첼을 좋아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할 것임을 받아들일 필요성. 그럼에도 그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클로이와 내가 우리의 차이 때문에 일부를 넘어설 수 있었다면 그것은 서로의 성격에서 발견되는 막다른 골목을 가지고 농담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나는 클로이의 구두를 싫어하는 태도를 버릴 수 없었고 그녀는 계속 그 구두를 좋아했다. 나는 시키는 대로 내려가서 그 왼쪽 구두를 집어 들고 와 닦아야 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그 사건을 농담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를 찾았다. 말다툼이 심해질 때마다 자신의 몸을 창밖으로 내던지겠다고 위협함으로써 늘 상대에게서 웃음을 끌어낼 수 있었고 그럼으로써 좌절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다. 내 주차 실력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그 덕분에 나는 알랭 프로스트라는 별명을 얻었다. 클로이가 순교자 노릇을 하려는 데에 지쳤지만 그녀를 잔다르크라고 부르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 때는 덜 피곤했다. 유머가 있으면 직접적으로 대립할 필요가 없었다. 자극물 위를 미끄러져 넘어갈 수 있었고 그것을 비스듬하게 바라보며 눈을 찡긋할 수 있었고 실제로 말을 하지 않고도 비판을 할 수 있었다. 차이를 농담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표시, 적어도 사랑의 90%를 이루는 노력을 하고 싶지 않다는 표시일 수도 있다. 유머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일어나는 짜증의 벽들을 따라서 늘어서 있었다. 농담 뒤에는 차이에 대한 심지어 실망에 대한 경고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긴장이 완화된 차이였고 따라서 상대를 학살할 필요 없이 넘어갈 수 있었다. 9. 아름다움. 아름다움이 사랑을 낳을까 아니면 사랑이 아름다움을 낳을까? 클로이가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그녀를 사랑할까? 아니면 내가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가 아름다울까? 무한히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사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전화를 하거나 맞은편 욕조에 누워있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왜 우리의 욕망이 이 특정한 얼굴, 이 특정한 입이나 코나 귀를 선택했는지, 왜 이 목의 곡선이나 보조개가 우리의 완벽성의 기준에 그렇게 정확하게 응답했는지 묻게 된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하나는 아름다움의 문제에 대해서 각기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며 그들의 얼굴 풍경만큼이나 독창적이고 특색 있는 방식으로 매력에 관한 우리의 관념을 재규정한다. 사랑은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이라는 마르실리오 피치노의 말이 맞다면 클로이는 어떤 방식으로 나의 욕망을 충족시킬까? 클로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방식으로도 충족시키지 않는다. 아무리 그녀에게 아니라고 말해도 그녀는 자신이 괴물처럼 못생겼다는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그녀는 자기 코는 너무 작고 입은 너무 크고 턱은 아무런 특색이 없고 귀는 너무 둥글고 눈은 녹색이 모자라고 머리카락은 곡선이 부족하고 가슴은 너무 작고 발은 너무 크고 손은 너무 넓적하고 손목은 너무 가늘다고 고집을 부린다. 그녀는 갈망하는 눈빛으로 엘르나 보그 같은 여성지들의 실린 얼굴들을 보며 정의로운 신이라는 관념, 그녀의 외모에 비추어 볼 때 말이 안 된다고 내뱉는다. 클로이는 아름다움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인데 그녀는 자신이 그 기준에 엄청나게 미달한다고 믿는다. 스스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클로이는 아름다움에 대한 플라톤적 관념에 강하게 집착하고 있다. 이러한 관념은 세계 패션 잡지의 편집자들도 공유하는 것이며 이것이 거울 앞에 서는 여자들을 매일 자기 혐오로 몰아넣는 원인이 된다. 플라톤과 보그 편집자에 따르면 각 부분의 균형 잡힌 관계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움의 이상적 형상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지상의 육체들은 이 형상을 좀 낮거나 좀 못하게 담는다. 플라톤의 말에 따르면 아름다움에는 수학적 기초가 있다. 따라서 잡지 표지에 나온 얼굴이 즐거움을 주는 것은 우연이라기보다는 필연인 것이다. 클로이는 자신의 얼굴에 수학적 오류는 그렇다 치고라도 몸의 나머지 부분의 불균형은 심각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우리가 함께 샤워를 할 때 비누가 그녀의 배를 따라 흘러내리다 다리를 타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녀는 거울로 자신의 몸을 볼 때마다 뭔가 삐딱하다고 이야기하곤 했다. 그러나 대체 뭐가 그렇게 삐딱한 것인지 나는 알 수가 없었다.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라면 알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는 아름다운 몸에는
조각가가 반드시 알아야 할 고정된 비율들이 있다면서 아름다운 이탈리아 처녀의 몸을 600개의 단위로 나눈 뒤 부분과 부분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여 그 비율을 수학적으로 제시했다. 알베르티는 조각론에서 그 결과를 요약하면서 아름다움은 모든 부분들의 조화이며 그런 조화가 나타나는 대상에서는 모든 부분이 어떤 비율에 따라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무엇을 하나 보태거나 줄이거나 바꾸면 더 나빠질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클로이의 말에 의하면 그녀의 몸은 거의 모든 부분이 무엇을 하나 보태거나 줄이거나 바꾼다고 해도 자연이 이미 파괴해 버린 것을 더 망칠 수는 없는 상태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플라톤과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는 그들의 미학 이론에서 뭔가를 빠뜨린 것이 틀림없다. 나는 클로이가 지나칠 정도로 아름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가 그녀의 녹색 눈, 짙은 색 머리카락, 큰 입을 좋아했던 것일까? 그녀의 매력을 꼭 집어서 말하는 것은 망설여진다. 신체적 아름다움에 대한 논의는 여러 화가들 가운데 누가 나은지 가려내려는 미술사가들의 논란처럼 무익한 데가 있다. 반 고흐냐 고갱이냐 그들의 작품을 언어로 다시 묘사해 볼 수는 있다. 고갱의 남태평양 하늘의 서정적 지성과 반 고흐의 푸르름의 바그너적인 깊이 또는 기법이나 재료를 설명해 볼 수도 있다. 반 고흐의 만년의 표현주의적인 느낌과 고갱의 세잔적인 선.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어떤 그림은 우리의 멱살을 쥐는 반면 다른 그림은 아무런 감흥을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까? 눈의 언어는 말의 언어로 번역되는 것에 고집스럽게 저항한다. 내가 묘사할 수 있는 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클로이의 외모에 대한 나의 주관적 반응일 뿐이었다. 남들은 다른 몸에서 비슷한 완전성을 찾아낼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내 욕망이 머물게 된 지점들을 지적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나는 아름다움의 객관적 기준이라는 플라톤적 관념을 배격하고 대신 미학적 판단은 결정 근거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 나오는 견해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클로이를 바라보는 방식은 유명한 밀러 리어의 착시와 비교될 수 있다. 이 착시에서는 길이가 똑같은 두 선이 끝에 다른 화살표가 붙었다는 것만으로 길이가 다르게 보인다. 내가 클로이를 바라보는 애정어린 눈길은 밖으로 열린 화살표와 같은 역할을 했다. 그런 화살표가 붙으면 평범한 선도 객관적인 측정치와 관계없이 길어 보이게 된다. 클로이에 대한 나의 느낌을 더 정확하게 요약한 아름다움의 정의는 스탕달이 제공해 주었다. 아름다움은 행복의 약속이다. 스탕달은 그렇게 말했다. 실제로 클로이의 얼굴이 내가 좋은 삶과 동일시하는 특질들을 암시했다. 그녀의 코에는 유머가 있었고 주근깨는 순수를 이야기했고 치아는 관습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해버리는 당돌한 태도를 암시했다. 나는 그녀의 두 앞니 사이에 틈을 이상적인 배열로부터의 불쾌한 일탈이 아니라 심리적 미덕의 지표로 보았다. 나는 내가 플라톤주의자들보다 클로이를 아름답게 여긴다는 사실의 자부심을 느꼈다. 가장 흥미로운 얼굴은 대개 매력과 비뚤어짐 사이에서 동요한다. 완벽함에는 어떤 압제가 있다. 심지어 어떤 실증이 느껴진다. 과학적 공식과 같은 도그마의 힘으로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있다. 이보다 유혹적인 아름다움의 경우에는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각도조차 얼마 되지 않는다. 어떤 빛에서나 어느 때에나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진정한 미는 아슬아슬하게 추를 희롱한다. 자기 자신에게 모험을 건다. 비율에 수학적 규칙에 편안하게 안주하지 않고 모험에 나서서 추로 미끄러질 수도 있는 바로 그 세밀한 곳들에서 매력을 발산한다. 마르셀 프루스트가 말했듯이 고전적으로 아름다운 여자는 남자에게 상상력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나의 상상력은 클로이의 치아 사이의 틈에서 노는 것을 즐겼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헝클어져 있었기 때문에 창조적 재배치가 가능했다. 클로이의 얼굴은 그 모호함 때문에 오리와 토끼가 둘 다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비트겐슈타인
오리 토끼 그림과 비슷했다. 이 그림에서는 보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진다. 상상력이 오리를 찾으면 그는 오리를 보게 될 것이다. 상상력이 토끼를 찾으면 토끼가 나타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보는 사람의 경향이다. 물론 나를 지배하는 주된 경향은 사랑이었다. 보그의 편집자라면 클로이의 사진을 자기 잡지에 넣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내 여자친구에게서 독특한 면을 찾아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영혼으로 그녀의 얼굴에 생기를 불어 넣었던 것이다. 그리스 조각상처럼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의 위험은 그 위태로움 때문에 보는 사람의 눈을 강조하게 된다는 것이다. 상상력이 치아 사이의 틈으로부터 철수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훌륭한 치열, 교정 의사가 필요한 것 아닐까? 보는 사람의 눈에서 아름다움을 찾는다면 보는 사람이 시선을 거둘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나 어쩌면 그건 역시 클로이의 매력의 한 부분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름다움에 관한 주관적 이론은 기분 좋게도 관찰자를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만들어 버림으로. 10. 사랑을 말하기. 5월 중순에 클로이는 24번째 생일을 기념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피카딜리의 한 가게 진열장에 걸린 빨간 캐시미어 풀오버 스웨터와 관련하여 암시를 주어 왔다. 그래서 나는 전날 저녁 퇴근하는 길에 가게에 들러 그 스웨터를 샀고 집에 가서 파란 종이로 싼 뒤 빨간 리본으로 묶었다. 그러나 선물과 함께 줄 카드를 쓰는 과정에서 나는 그녀에게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음을 깨달았다. 어쩌면 클로이는 사랑의 고백을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러나 내가 한 번도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었다. 풀오버 스웨터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의 증표일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우리 감정을 언어로 번역한 적이 없었다. 우리 관계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 핵심은 어쩐 일인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았다. 너무 분명해서일 수도 있고 너무 의미심장하여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서일 수도 있었다. 클로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은 그래도 이해하기가 쉬웠다. 그녀는 말을 의심하는 사람이었다. 문제를 말하면 진짜로 문제가 생겨. 그녀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문제가 언어에서 생겨날 수 있듯이 좋은 것들이 언어에 의해서 파괴될 수 있었다. 그녀가 해준 이야기가 기억난다. 12살 때 그녀의 부모는 그녀를 교회 청년회가 주최하는 캠프에 보냈다. 그녀는 그곳에서 동갑내기 소년을 미친 듯이 사랑하게 되었다. 얼굴을 붉히고 한참을 망설인 끝에 그들은 함께 호숫가를 거닐게 되었다. 그늘진 언덕에서 소년은 그녀에게 앉으라고 하더니 땀이 밴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남자가 그녀의 손을 잡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녀는 마음이 들떠서 소년에게 12살짜리의 모든 진심을 담아서 그를 만난 것이 그녀에게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다음 날 그녀는 자기가 한 말이 캠프 전체에 퍼졌음을 알게 되었다. 클로이가 식당에 들어서자 여자아이들이 조롱하듯이 나에게 일어난 가장 좋은 일 하고 외쳐댔다. 그녀의 정직한 고백이 그녀의 연약함에 대한 조롱이 되어 되풀이되고 있었다. 그녀는 언어의 손에 의한 배신을 경험했다. 내밀한 말이 널리 통용되는 말로 바뀌어 버리는 것을 보았다. 그 이후로 실용성과 아이러니라는 베일 뒤에 숨게 되었다. 그녀가 습관적으로 장밋빛에 저항하는 것을 볼 때 내가 사랑의 고백을 했더라도 농담으로 대꾸하여 피해 갔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런 식의 체계화는 완전한 상투어와 완전한 벌거벗음 둘 중에 하나로 흘러버릴 위험이 너무 커 보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클로이가 감정적이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그녀는 자신의 감정에 너무 신중하여 그것을 낭만주의자에 달아빠진 사회적 언어로 말할 수가 없었을 뿐이다. 그녀의 감정들이 나를 향하고 있었음에도 묘한 의미에서 그 감정들은 내가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나의 펜은 그녀의 생일 카드, 기린이 하트 모양의 케이크 위에 꽂힌 촛불을 불어 끄고 있었다.
위에서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저항감과 나의 주저함을 잘 알았지만 그녀의 생일이라는 행사는 우리 사이의 유대에 대한 언어적 확인을 요구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그녀에게 건네줄 말을 그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상상해 보려고 했다. 그녀가 출근길에 또는 욕조에서 그 말들을 생각하며 기뻐하면서도 자신의 만족을 마음껏 음미하는 것조차 망설이는 모습을 그려보았다. 그러나 사랑 고백의 어려움은 언어에 관한 유사 철학적인 우려를 자아낸다. 내가 클로이에게 배가 아프다거나 우리 집 정원에 수선화가 가득하다고 말한다면 나는 그녀가 그 말을 이해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 물론 수선화가 가득한 나의 정원의 이미지는 그녀가 가지는 이미지와 약간 다를 것이다. 그러나 두 이미지 사이에는 적당한 등가 관계가 형성된다. 말이 믿을 만한 전달자 역할을 함으로써 그 의미가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경계를 넘어간 셈이다. 그러나 내가 지금 쓰려고 하는 카드에는 그런 보장이 없었다. 내가 하려는 말은 언어 가운데 가장 모호한 것이었다. 그 말이 가리키는 것에는 안정된 의미가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마음을 여행하고 온 여행자들은 자기들이 본 것을 재현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사랑은 결국 나비 가운데 드문 색깔을 가진 종과 같아서 종종 눈에 띄기는 하지만 결코 결정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그 생각을 하면 외로워졌다. 하나의 단어에서도 언어의 현학적인 사람들 앞에서 펼치는 주장이 아니라 연인들이 서로를 이해시키려는 연인들에게 간절히 중요한 하나의 단어에서도 오류가 발견될 수 있다는 생각. 클로이와 나는 둘 다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우리 각자의 내부에서 상당히 다른 것을 의미할 수도 있었다. 우리는 밤에 같은 침대에서 같은 책을 읽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각기 다른 데서 감동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곤 했다. 결국 다른 책이었던 셈이다. 따라서 한 줄의 사랑의 메시지에서도 똑같은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까? 나는 마치 어느 것이 닿을지도 모르면서 허공에 수백 개의 포자를 방출하는 민들레가 된 느낌이었다. 사랑의 모든 언어는 과도한 사용으로 훼손되었다. 내가 차에서 라디오에 귀를 기울일 때면 내 사랑은 우연히 흘러나오는 사랑의 노래들로부터 아주 수월하게 힘을 얻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어떤 흑인 여가수에게서 힘을 얻었다. 나는 그 여가수의 악센트로 노래를 하고 나는 텅 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클로이는 그 가수가 말하는 그대가 되었다. 그대를 내 품에 안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좋을까 그대여. 그대를 내 품에 안고 오 그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정말로 할 수 있다면 내가 클로이에 대해 느낀다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분이 그런 노래의 영향을 받았을까. 사랑한다는 나의 느낌은 그저 특정한 문화적 시기를 살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닐까? 내가 낭만적 사랑을 자랑하게 된 동기는 어떤 진정한 충동이 아니라 사회가 아니었을까? 이전의 다른 문화와 시대에서라면 내가 클로이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무시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을까? 현재의 문화에서 스타킹을 신고 싶은 충동이나 모욕을 당했을 때 결투로 맞서고 싶은 충동을 대체로 무시하라고 가르치듯이. 어떤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면 절대로 사랑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 로슈푸코의 말인데 역사는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가. 나는 클로이를 캠튼의 중국 식당에 데려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중국 식당이 사랑과 관련하여 별로 존중받지 못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랑의 고백은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기도 했다. 심리 인류학자 L.K. 수의 말에 따르면 서양 문화는 개인 중심적이고 감정에 큰 강조를 두지만 반대로 중국 문화는 상황 중심적이며 남녀와 그들의 사랑보다는 집단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 그래도 식당 라오츠의 지배인은 내 예약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사랑은 절대 주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사회에 의해서 구성되고 규정된다. 적어도 한 사회, 뉴기니의 마누족에게는 사랑이라는 말도 없다. 다른 문화에는 사랑이 존재하지만 특정한 형태로 주어진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사랑의 시에는 수치, 죄책감, 양면, 공존 등의 감정에 대한 관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리스인들은 동성애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 기독교인들은 몸을 배척했다. 음유시인들은 사랑을 보답받지 못하는 정열과 동일시했다. 낭만주의자들은 사랑을 종교로 만들었다. 아마 별로 행복하지 못한 결혼 생활을 했을 SM 그린필드는 소셜로지컬 쿼터리에 실린 글에서 오늘날 사랑은 근대 자본주의에 의해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고 말했다. 자본주의는 달리 부여할 동기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동기를 부여하여 개인들이 남편, 아버지와 아내, 어머니라는 자리를 차지하는 핵가족을 구성하도록 유도한다. 핵가족은 재생산과 사회화에 필수적일 뿐 아니라 상품과 용역을 분배하고 소비하는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도 한다. 전체적으로 말해서 사회 체제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이 체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내가 클로이를 생각하면서 이따금씩 느끼는 아픔, 울렁거림, 갈망을 어떤 사회에서는 종교적 경험의 징표들이라고 보았을지도 모른다. 맨발에 카르멜 수녀회를 세운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는 천사의 방문을 받고서 그 만남을 묘사한 적이 있는데 현대인이라면 특별히 열린 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아마 오르가슴의 묘사로 받아들일 것이다. 천사는 아주 아름다웠다. 얼굴에는 불이 붙은 듯하여 높은 지위에 속하는 천사처럼 보였다. 높은 천사들은 온몸에 불이 붙은 것처럼 보인다니까. 그는 손에 황금 창을 쥐고 있었는데 철로 된 창 끝에서 불꽃이 튀는 것 같았다. 그는 이것으로 내 심장을 여러 번 꿰뚫어 창은 내 내장에까지 이르렀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나는 몇 번 신음을 토했다. 그러나 이 강렬한 통증에서 엄청나게 달콤한 느낌이 스며 나와 나는 절대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고 앞으로는 내 영혼이 신 외에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결국 나는 기린 그림이 있는 카드가 내 감정을 정리해서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는 아니라고 저녁 식사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결론을 내렸다. 나는 클로이를 태우기 위해서 8시쯤 그녀의 아파트로 가서 내 선물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피카딜리의 상점 진열장에서 흘린 암시에 내가 반응한 것을 기뻐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녀가 며칠 뒤에 슬쩍 내비쳤기 때문에 알게 되었지만 그녀가 가리켰던 것은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이었다는 점이다. 나는 창 밖으로 몸을 던지려다가 그녀의 만류로 단념했으며 나중에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바꾸었다. 식당은 더없이 낭만적이었다. 라오츠 내의 우리 주위에는 모두 우리처럼 보이는 쌍쌍, 우리는 독특한 쌍이라는 주관적인 느낌 때문에 당시에는 모두가 우리처럼 보인다는 생각이 용납되지 않았지만 이 손을 쥐고 포도주를 마시고 서툴게 젓가락질을 했다. 옆자리에 캐슈 열매가 클로이의 무릎으로 날아오기도 했다. 어휴, 이제 좀 살겠네. 배가 고프기는 고팠나 봐. 하루 종일 무척 우울했어. 클로이가 말했다. 왜? 생일이면 원래 그렇잖아. 생일이란 게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데도 억지로 즐거운 척 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번 생일은 결국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 사실 아주 괜찮았지. 친구가 도와준 덕분에. 그녀는 나를 올려다보며 웃음을 지었다. 내가 작년 오늘 어디 있었는지 알아? 클로이가 물었다. 몰라? 어디 있었어? 끔찍한 숙모하고 함께 저녁을 먹으러 나갔어. 아찔했지. 나는 연신 화장실에 가서 울었어. 내 생일인데도 나를 초대해준 유일한 사람이 숙모인데다 그 숙모는 또 계속 어떻게 너같이 좋은 여자애가 아직도 배필을 못 만났는지 모르겠다고 떠들어대니. 따라서 너하고 만난 것도 과히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녀는 정말 사랑스러웠다.
그녀를 사랑하는 남자가 내린 가장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하지만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느끼는 매력은 독특하다는 것을 전달할 수 있을까? 사랑, 헌신, 홀림 이런 단어들은 계속되는 사랑 이야기들의 무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바람에 생긴 켜 때문에 다 닳아버린 것들이었다. 그 어느 때보다 언어가 독창적이고 개인적이고 완전히 사적이기를 바라는 순간에 나는 감정적 의사소통에 돌이킬 수 없이 공적인 성격과 마주치게 되었다. 식당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 낭만적인 배경 때문에 사랑이 너무 두드러졌고 따라서 진지하게 느껴지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스피커에서 쇼팽의 녹턴이 흘러나오고 우리의 탁자에서는 하트 모양의 초가 타오르고 있었다.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하트 모양이 아니라 음경 모양이었어야 한다고 농담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 다원주의자였나 보다. 내 사랑을 시옷, 리을, 이응 이라는 말 속에 담는 동시에 가장 진부한 연상들은 쓰레기통에 버릴 방법이 없는 것 같았다. 그 말에는 이질적인 역사가 너무 풍부했다. 음유 시인들로부터 카사블랑카까지 모든 것이 그 글자들을 이용해 왔다. 나 자신의 감정의 저자가 되는 것이 나의 의무가 아닐까? 클로이의 독특함에 상응하는 고백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나는 우리 상황의 세속성을 의식하며 당혹스러워하고 있었다. 20세기 말에 어느 날 밤 서구의 중국 식당에서 생일을 축하하는 남자와 여자, 연인들, 아니야 나의 의미는 결코 시읒, 리을, 이응을 타고 여행을 떠날 수 없었다. 다른 운송수단을 찾아야 할 것 같았다. 순간 나는 클로이의 팔꿈치 근처에 있던 무료로 나오는 작은 마시멜로 접시를 보았다. 갑자기 내가 클로이를 사랑한다기보다는 마시멜로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마시멜로가 어쨌기에 그것이 나의 클로이에 대한 감정과 갑자기 일치하게 되었는지 나는 절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은 너무 남용되어 닳고 닳아버린 사랑이라는 말과는 달리 나의 마음 상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 같았다. 더 불가해한 일이지만 내가 클로이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나는 너를 마시멜로 한다고 말하자 그녀는 내 말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것이 자기가 평생 들어본 말 중 가장 달콤한 말이라고 대답했다. 그때부터 사랑은 적어도 클로이와 나에게는 이제 단순히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입에서 맛있게 녹는 지름 몇 밀리미터의 달콤하고 말캉말캉한 물체였다. 11. 그녀에게서 무엇을 보는가? 6월 첫 주부터 여름이 다가오면서 런던은 지중해의 도시처럼 변했다. 사람들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나와서 공원이나 광장으로 갔다. 더위와 더불어 사무실에 새로운 동료가 생겼다. 그는 워털루 근처 사무용 건물 단지 프로젝트에서 6달 동안 함께 일하게 된 미국인 건축가였다. 런던에는 매일 비가 온다고 하던데 뜻밖이네. 윌은 점심시간에 코벤트 가든의 한 식당에 앉았을 때 이렇게 말하고는 덧붙였다. 믿어지지가 않는군. 나는 풀오버 스웨터만 잔뜩 가져왔는데 걱정 마 윌. 여기에서도 티셔츠를 파니까. 나는 5년 전에 윌리엄 노트를 처음 만났다. 로드 아일랜드 디자인 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공부를 같이 했다. 그는 엄청나게 큰 키에 살갗은 늘 햇볕에 그을려 있었다. 탐험가처럼 울퉁불퉁한 얼굴에서는 대담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윌은 버클리에서 공부를 마친 후 미국 서해안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 이제 그의 세대 가운데 가장 혁신적이고 지적인 건축가의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었다. 아키텍츠 저널은 그를 미스 반 데어 로에와 제프리 바와의 사생아로 생물적 현실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고 평가했으며 심지어 평소에는 과묵한 아키텍처럴 리뷰도 그가 콘크리트를 이용하는 방식을 칭찬했다. 그래 요즘 만나는 사람 없어? 윌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물었다. 설마 아직도 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 그 여자 이름이 뭐더라?
아니야, 아니야. 그 여자와는 오래전에 끝났지. 지금 진지하게 사귀는 여자가 있어. 잘 됐네. 이야기 좀 해봐. 한 번 만나서 저녁이나 같이 해. 좋지. 어쨌든 이야기 좀 해봐. 클로이, 24살, 그래픽 디자이너, 똑똑하고 아름답고 아주 재미있고. 멋지군. 너는 어때? 사실 별로 말할 게 없어. UCLA 출신 여자하고 사귀었는데 서로 상대방의 머릿속을 차지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둘 다 비상줄을 당겨버렸지. 아직 둘 다 진지한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 그래서 클로이 이야기나 더 해봐. 그 여자에게서 뭘 본 건데? 내가 그녀에게서 무엇을 보았을까? 그날 저녁 세이프웨이 한가운데에서 클로이가 계산대에 서서 식료품을 비닐봉투에 요령 있게 꾸려 넣는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을 때 다시 그 질문이 떠올랐다. 나는 그녀의 이런 사소한 동작에서도 매력을 느꼈다. 모든 것을 그녀가 완벽하다는 증거로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에게서 무엇을 보았을까? 거의 모든 것을 보았다. 잠시 나는 요구르트 병이 되어 그녀의 부드럽고 사려 깊은 처리 절차에 따라서 쇼핑백의 참치캔과 올리브 기름병 사이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 공상을 했다. 내 공상과 어울리지 않는 슈퍼마켓의 사무적인 분위기, 판촉 주간을 보고서야 나는 내 사랑의 병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았다. 차로 돌아가면서 나는 클로이가 식료품 사는 일을 아주 귀엽게 처리하더라고 칭찬해 주었다. 멍청한 소리 말고 트렁크나 열어. 열쇠는 내 가방 안에 있어. 클로이가 대꾸했다. 두 눈이나 모양이 제대로 갖추어진 입에서 매력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슈퍼마켓 계산대 위에서 움직이는 여자의 손에서 매력을 찾아내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 클로이의 몸짓들은 빙산의 일각처럼 그 밑에 놓인 것을 가리켰다. 그것의 진정한 가치, 호기심이 덜한 사람이나 사랑이 덜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의미 없어 보일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바로 연인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러나 나는 저녁 러시아워를 뚫고 집을 향해 차를 몰면서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내 사랑은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내가 클로이에게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정작 그녀 자신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에 비추어 볼 때 부수적이고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사실 그녀에게 속하지도 않은 것을 내가 내 멋대로 읽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그녀의 비탈진 어깨, 차의 머리 받침에 걸린 머리카락 한 올을 보았다. 그녀는 나를 돌아보며 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녀의 앞니 사이의 틈을 보게 되었다.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여자와 나의 예민하고 감정이 풍부한 연인 사이에 실제로 일치하는 부분은 얼마나 될까?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본질적인 평범함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 광기를 드러낸다. 그래서 방관자 자리에 선 사람들에게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지겹다. 방관자들은 묻는다. 저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한 인간 외에 무엇을 보는 걸까? 나는 클로이를 향한 내 뜨거움을 친구들과 공유해 보려고 했다. 영화, 책, 정치와 관련하여 많은 공통점을 발견한 친구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메시아적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을 마주한 무신론자들처럼 세속적이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친구들한테 세탁기 옆에 클로이, 영화관에서의 클로이와 나, 주문을 하려고 기다리는 클로이와 나에 대해서 10번쯤은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플롯은 없고 액션조차도 거의 없는 이야기, 움직임이 거의 없는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는 중심 인물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나서야 나는 사랑이 외로운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다. 물론 클로이가 식료품을 싸는 모습 자체에 사랑할 만한 면들이 내재해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랑은 내가 그녀의 몸짓, 세이프웨이에서 우리와 함께 줄을 섰던 사람들에게는 달리 해석되었을 수도 있는 몸짓에 내가 부여하기로 결정한 어떤 것일 뿐이다. 사람이란 절대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하지 않다. 이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나 미워하는 바탕에는 주관적이고 또 어쩌면 환상적인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나는 윌의 질문 덕분에 한 사람에게 속해 있는 특질과 연인이 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특질 사이에 차이를 깨닫게 되었다.
윌은 신중하게도 클로이가 어떤 사람이냐고 묻지 않고 더 정확하게 내가 그녀에게서 무엇을 보느냐고 물었다. 클로이는 오빠가 죽은 직후 그녀가 막 8살 생일을 지났을 때였다. 매우 철학적인 단계를 거치게 되었다. 나는 모든 것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 죽음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했거든. 그렇게 되면 누구라도 철학자가 되지. 그녀의 가족들이 지금도 넌지시 이야기를 하곤 하는 그녀의 주요한 강박 관념들 가운데 하나는 데카르트와 버클리의 독자들에게는 익숙한 것이다. 클로이는 자기 눈을 두 손으로 가리고 가족에게 오빠가 살아있다고 말했다. 그녀에게 가족이 보이는 것과 똑같이 마음속에서 오빠가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마음속에 오빠가 보이는데 왜 오빠가 죽었다고 하는가? 그녀는 거기서 더 나아가 실제에 더 큰 문제를 제기했다. 클로이는 부모에게 느끼던 감정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이 눈을 감고 그들을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을 죽일 수 있다고 적대적인 충동의 힘과 마주한 8살짜리 소녀답게 싱긋 웃으며 말했던 것이다. 물론 이 계획은 부모에게서 심오하게 비철학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유아론에는 한계가 있다. 클로이에 대한 내 관점이 현실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완전히 판단력을 잃은 것일까? 물론 그녀는 나에게 사랑스러워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도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사랑스러울까? 이것은 오래된 데카르트의 색깔 문제이다. 버스가 보는 사람 눈에는 빨간색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도 본질적으로도 빨간색일까? 몇 주일 뒤 윌은 클로이를 만났는데 그는 내가 클로이에 대해서 말했던 말에 의심을 품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물론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기가 라호야의 한 별장에 캔틸레버 지붕을 얹은 이야기로 그녀를 따분하게 만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일이었다. 다음날 직장에서 캘리포니아 사람에게는 영국 여자들이 물론 아주 특별해 보인다고 말할 때도 그런 것이 느껴졌다. 솔직히 말해서 클로이가 나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어느 날 밤 클로이는 우리 집 거실에서 내가 오디오에 걸어놓은 바흐의 칸타타를 함께 들으며 책을 읽고 있었다. 음악은 하늘의 불길, 신의 축복, 사랑하는 벗들을 노래하고 있었다. 책상의 전등으로부터 깜깜한 방을 가로질러 오는 빗줄기에 드러난 클로이의 얼굴은 피곤하지만 행복해 보였다. 그녀의 얼굴 역시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 세이프웨이나 우체국에도 가면서 일부러 애써 평범한 인간인 척하지만 섬세하고 거룩한 생각들로 가득 찬 천사의 얼굴. 눈에 보이는 것은 몸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홀린 연인은 영혼 역시 그 껍질과 똑같기를 바라게 된다. 몸이 거기에 어울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기를 살갗이 표현하는 것이 속에 든 본질이기를 바라게 된다. 나는 몸 때문에 클로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본질에 희망을 품게 해 주었기 때문에 그 몸을 사랑했다. 그것은 매우 가슴 설레는 희망이었다. 그러나 클로이의 얼굴이 트롬프 르유에 불과하다면 40이 되면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어울리는 얼굴을 가지게 된다. 조지 오웰은 그렇게 썼다. 그러나 클로이는 이제 겨우 24살이었다. 그녀가 나이를 먹으면 달라질까? 오웰은 자연의 정의에 낙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사실 우리가 받아 마땅한 얼굴을 얻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우리가 받아 마땅한 돈이나 기회를 얻게 될 가능성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저 끔찍한 요들송 좀 끌 수 없어? 천사가 갑자기 말한다. 무슨 끔찍한 요들송? 저 음악 말이야. 저건 바흐잖아. 알아. 하지만 정신없잖아. 코스모폴리탄에 집중할 수가 없단 말이야. 내가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저 여자일까? 나는 건너편 소파에 앉아서 잡지를 읽고 있는 클로이를 다시 보며 생각한다. 아니면 그녀의 입, 눈, 얼굴 주위에 형성된 하나의 관념에 불과한 것일까? 그녀의 얼굴을 그녀의 영혼의 안내자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혹시 내가 잘못된 환율을 적용하는 죄를 지은 것은 아닐까? 실체의 속성 한 가지를 실체 자체로 대체해버린 것은 아닐까? 왕관을 군주로, 바퀴를 자동차로, 백악관을 미국 정부로, 클로이의 천사 같은 표정을 클로이로. 오아시스 컴플렉스에서는 목마른 사람이
물, 야자나무, 그늘을 본다고 상상한다. 그런 믿음의 증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신에게 그런 믿음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이다. 간절한 요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환각을 낳는다. 갈증은 물의 환각을 낳고 사랑에 대한 요구는 왕자나 공주라는 환각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오아시스 컴플렉스가 완전한 망상인 것만은 아니다. 사막에 있는 사람은 실제로 지평선에서 무엇인가를 본다. 다만 야자나무는 시들었고 우물은 말랐고 오아시스는 메뚜기로 뒤덮였을 뿐이다. 나도 비슷한 망상의 피해자가 아닐까. 신곡을 쓰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앉아서 코스모폴리탄의 별점을 열심히 읽고 있는 여자와 한 방에 단둘이 있는 나는 12. 회의주의와 신앙. 사랑의 역사와는 대조적으로 철학의 역사는 현상과 실제 사이에 차이에 냉혹한 관심을 가져왔다. 철학자는 중얼거린다. 나는 밖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망막 뒤에서 이루어지는 시각적 착각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철학자는 기대감으로 마음을 졸이면서 중얼거린다. 나는 아내를 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녀 역시 시각적 착각에 불과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철학자들은 인식론적 의심을 탁자, 의자,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뜰의 존재, 그리고 이따금씩 원치 않는 아내의 존재에 한정시킨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중요한 것, 예를 들면 사랑에까지 확대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객관적 실제와 관련이 없는 내적인 환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무시무시한 가능성이 나타난다. 생존의 문제가 아닐 때에는 의심도 쉽다. 우리는 여유가 있는 만큼만 회의적일 수 있으며 따라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지탱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회의를 품는 것이 무척 쉽다. 탁자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사랑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되면 그것은 지옥이다. 서양의 철학적 사고의 출발점에서 플라톤은 무지로부터 지식으로 나아가는 진보를 어두운 동굴로부터 밝은 햇빛으로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여정에 비유했다. 플라톤에 의하면 사람들은 실제를 지각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 동굴벽에 비치는 사물의 그림자를 사물 전체로 착각하는 동굴 거주자들과 같다. 사람들은 힘든 노력을 기울인 다음에야 착각을 떨쳐버릴 수 있고 그림자의 세계로부터 밝은 햇빛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곳에서는 마침내 사물이 진정한 자기 모습으로 보인다. 모든 우화가 그렇듯이 이 이야기에도 교훈이 담겨 있다. 진리가 늘 착각보다 우월하다는 것이다. 착각으로부터 지식으로 향하는 길을 따르는 것이 유익하다는 소크라테스적인 가정을 단순히 인식론적 관점이 아니라 도덕적 관점에서 문제 삼기까지는 2300년이 걸렸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칸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진리에 이르는 길을 놓고 플라톤을 비판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작업의 가치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프리드리히 니체는 선악의 피안에 마침내 핵심을 움켜쥐고 이렇게 물었다. 우리 가운데 무엇이 진정 진리를 원하는가? 우리는 그 가치를 묻는다. 왜 비진리가 아니라 진리인가? 왜 불확실함이 아니라 진리인가? 심지어 왜 무지가 아니라 진리인가? 어떤 판단이 그릇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그 판단에 대한 반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문제는 얼마나 삶을 발전시키느냐이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가장 그릇된 판단들이 우리에게 가장 불가결하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릇된 판단들을 포기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고 삶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진리의 가치는 수백 년 전부터 의심을 받았다. 파스칼의 팡세의 저자는 모든 기독교인이 신 없는 무시무시한 우주와 신이 존재하는 행복한 그러나 훨씬 더 먼 우주로 불균등하게 나누어진 세계에서 선택의 직면에 있다고 말했다. 파스칼은 설사 신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 작은 가능성이 주는 기쁨이 더 큰 가능성이 주는 혐오를 압도하기 때문에 신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어쩌면 사랑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연인들은 오랫동안 철학자 노릇을 할 수가 없다. 연인들은 의심하고 캐 물으려는 철학적 충동에 대립되는 믿고 신앙을 가지려는 종교적 충동에 굴복한다. 연인들은 사랑 없이 의심을 하는 것보다는 틀려도 사랑을 하는 모험을 더 좋아한다. 어느 날 저녁 클로이의 침대에 앉아서 장난감 코끼리 구피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 그런 생각들이 내 머릿속을 오갔다. 클로이는 어렸을 때 구피가 자기 삶에서 엄청나게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구피는 그녀의 가족만큼이나 현실적인 존재였으며 그녀에게 공감해주는 면에서는 가족보다 훨씬 더 나았다. 구피에게는 그 나름의 일상, 좋아하는 음식, 잠자고 말하는 버릇이 있었다. 그러나 좀 더 냉정하게 본다면 구피는 전적으로 그녀의 창조물이고 그녀의 세상 바깥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클로이에게 구피가 정말로 존재하느냐고 물었다면 클로이와 그 코끼리의 관계는 완전히 박살이 났을 것이다. 이 재미있는 장난감이 실제로 너와 독립적으로 살아있는 거야? 아니면 내가 그냥 지어낸 거야? 순간 연인과 그의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비슷하게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연인에게도 내 사랑으로 꽉 채워진 이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상상한 것에 불과하냐는 질문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의학사를 보면 자신이 달걀 프라이라는 이상한 망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의 사례가 나온다. 그가 언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찢어질까봐 아니면 노른자가 흘러나올까봐 어디에도 앉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의사는 그의 공포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진정제 등 온갖 약을 주었으나 소용이 없었다. 마침내 어떤 의사가 미망에 사로잡힌 환자의 정신 속으로 들어가서 늘 토스트를 한 조각 가지고 다니라고 제안했다. 그렇게 하면 앉고 싶은 의자 위에 토스트를 올려놓고 앉을 수가 있고 노른자가 셀 걱정을 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이 환자는 늘 토스트 한 조각을 가지고 다녔으며 대체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이 이야기의 요점이 무엇일까? 이 이야기는 사람이 미망, 사랑, 자신이 달걀이라는 믿음에 빠져서 살 수도 있지만 그것을 보완해주는 것, 비슷한 미망에 빠져있는 클로이와 같은 연인, 토스트 한 조각을 찾아내면 모든 일이 잘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미망은 그 자체가 해로운 것이 아니다. 혼자서만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할 때만 해가 된다. 클로이와 내가 사랑의 노른자 위를 말짱하게 보존할 수만 있다면 진실이 무엇이든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13. 친밀성. 나와 함께 있음으로 해서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클로이는 까밀레 차에 사각 설탕이 녹는 것을 지켜보면서 말했다.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께 살 수는 없어. 나는 혼자 살지 않으면 녹아버리는 사람이야. 내가 너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야. 너만을 원한다는 것, 나한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엉망이 되어버린 내 모습 가운데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해줘. 안타깝지만 나는 가방을 든 여자로 남아야 할 것 같아. 나는 클로이의 가방을 히드로 공항에서 처음 보았다. 광택이 있는 녹색 어깨띠가 달린 밝은 분홍색 원통형 가방이었다. 그녀는 내 아파트에서 자고 가게 된 첫날 밤 그 가방을 들고 문간에 들어서며 다시 한번 그 거슬리는 색깔을 사과했다. 칫솔과 다음날 입을 새 옷을 넣어오느라고 가방을 가져왔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그녀가 잠깐 그런 식으로 가방을 들고 다니다 말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절대 가방을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가방을 다시 쌌다. 마치 헤어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귀걸이 하나라도 두고 가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해체의 위험에 빠지기라도 할 것처럼. 그러나 그녀의 독립에 대한 크나큰 열망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떨어뜨리고 가는 일은 생기기 마련이었다. 그것은 칫솔이나 구두가 아니라 그녀 자신의 조각들이었다. 그것은 언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클로이는 나에게 그녀의 독특한 말투를 남겨두었다. 그녀는 절대
라는 말 대신 꼭 2번 다시 라는 말을 사용했으며 전화를 끊기 전에는 몸 조심해 라고 인사를 했다. 반대로 그녀는 나의 완벽해 라는 말과 내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라는 언어 습관을 익혔다. 이어서 우리 사이에 습관들이 새어나가기 시작했다. 나도 클로이처럼 침실에서는 완전히 불을 끄게 되었고 그녀는 나처럼 신문을 접게 되었다. 나는 무슨 생각을 할 때에는 소파 주위를 뱅뱅 돌게 되었으며 그녀는 카펫 위에 눕는 것에 맛을 들였다. 확산 현상과 더불어 친밀성이 생겼다. 우리 사이에 접경지대를 엄격하게 순찰하지 않게 된 것이다. 우리 몸은 이제 상대가 지켜본다거나 판단한다고 느끼지 않았다. 클로이는 침대에 누워서 책을 읽다가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콧구멍으로 손을 넣었다. 이어 장애물을 굴려 공을 만든 다음 바짝 마르고 단단해지면 그것을 한 번에 삼켰다. 굳이 감추거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 우리는 가끔 침묵의 시간을 가지는 모험도 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제 편집증적인 수다쟁이들, 고요가 배신처럼 보일까봐 대화를 중단하기를 꺼리는 수다쟁이들이 아니었다. 우리는 상대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런 믿음이 없을 때 생기는 두려움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유혹은 이제 낡은 것이 되었다. 나는 클로이의 의견과 습관만이 아니라 그녀라는 존재의 더 섬세한 결도 알게 되었다. 옆방에서 전화로 이야기할 때의 음색, 배가 고플 때 나는 꼬르륵 거리는 소리, 재채기 직전의 표정, 잠을 깰 때의 눈의 모양, 젖은 우산을 흔드는 모습, 빗으로 머리를 빗는 소리. 상대의 특징들을 의식하면서 우리에게는 서로의 이름을 다시 지어주고 싶은 요구가 생겼다. 클로이와 나는 부모가 준 이름, 여권과 출생, 등록증에 공식적으로 적힌 이름으로 만났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우리만 아는 지식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이름으로 그것을 표현해 비록 간접적이라고 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클로이는 그녀의 사무실에서는 클로이였지만 나에게는 우리 둘 다 알지 못하는 이유로 그냥 티지였다. 내가 한때 그녀를 독일 지식인들의 병에 대한 이야기로 즐겁게 해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녀는 나를 그녀보다는 덜 신비하게 벨트슈 메르츠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런 별명들의 중요성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르게 된 어떤 특정한 이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 서로를 푸익과 틱이라고 부르게 될지도 몰랐다. 우리가 애초에 서로의 이름을 다시 짓는 선택을 했다는 사실에 있다. 내가 그녀를 티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격리부의 로이가 그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 그녀가 머리를 빗을 때 내는 독특한 소리를 나는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클로이는 그녀의 시민적 신분에 속해 있고 티지는 일반적인 사회적 영역을 넘어 더 은밀하고 독특한 사랑의 정치를 넘어서 좀 더 유동적이고 좀 더 독특한 사랑의 우리에 놓여 있었다. 우리는 둘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험담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우리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는 대부분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끼리 우리의 거짓말에 바람을 쐬어주고 우리가 수행한 사회적 예의를 속죄할 수 있었다. 클로이는 친구나 동료에 대한 나의 판단의 최종 저장소가 되었다. 내가 그들에게 느꼈지만 부정하려고 했던 것들을 나에게 공감하고 심지어 부추기기까지 하는 청중에게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우리는 종종 뒷공론에 탐닉했다. 함께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도 함께 싫어하는 것을 욕하는 친밀함에 비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가끔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만난 모든 사람에게 심각한 결함이 있으며 사실 우리가 지구에 남은 단 2명의 품위 있는 인간들이란 결론을 내릴 지경에 이르렀다. 수줍음 때문에 대놓고 그렇게 인정하지는 못했지만 사랑은 외부자들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면서 커나간다.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충성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서로에게 충성한다는 가장 훌륭한 증거였다. 우리는 둘만이 있는 자리로 물러나 사회가 요구하는 위선을 비웃었다. 공식적 만찬에서 돌아와 몇 분 전에 정중하게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졌던 사람들의 악센트와 말을 조롱했다. 우리는 침대에 누워서 조금 전에 나누었던 대화를 되풀이해 보기도 했다.
나는 클로이가 만났던 턱수염을 기른 기자 역할을 한다. 클로이는 자신이 원래 했던 말을 되풀이한다. 그러나 시트 밑에서 손으로는 내 성기를 만지작거린다. 순간 나는 클로이의 손이 어디에 와 있는지 발견하고 충격을 받은 척하며 동정의 교구 목사처럼 묻는다. 마담께서 내 명예로운 회원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녀는 시대극에 나오는 귀족 부인처럼 대답한다. 목사님, 어떻게 하다 이런 불명예스러운 회원이 내 눈에 띄게 되었는지 정말 모르겠군요. 아니면 클로이는 침대에서 뛰어나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 목사님, 당장 내 침대에서 나가주십시오. 아니면 남자 하인 버나드를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친밀성 속에서는 사교적인 격식이 희극적으로 재조명되었다. 무대에서는 비극이 벌어지고 뒷무대에서는 배우들이 그 비극을 조롱하고 있는 셈이었다. 마치 햄릿 역을 맡은 배우가 연기 뒤에 분장실에서 거트루드를 잡고 이렇게 소리치는 것과 같다. 조 까는 소리 말란 말이야, 엄마. 우리는 심지어 하나의 이야기를 획득하기 시작했다. 사랑은 반드시 이야기들과 관련을 맺는 것 같다. 어느 날 총각이 처녀를 만났다. 이 정도면 벌써 청중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궁금해한다. 대부분의 사랑 이야기의 동력을 제공하는 것은 장애물이다. 폴과 비르지니, 안나와 브론스키, 타잔과 제이는 모두 역경 속에서 투쟁하며 이것이 그들의 유대를 확인해주고 강화해준다. 고전적인 연인들은 정글이나 난파한 배나 산기슭에서 기운차기 역경을 극복하여 그들의 사랑의 힘을 증명한다. 그러나 이제는 모험이나 투쟁을 할 것이 별로 없다. 클로이와 나는 대체로 서사시적 갈등을, 경험을, 능력을 박탈당한 세계에 살았다. 나는 낭만적인 투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다. 부모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 정글은 길들여졌다. 사회는 일반적 관용 뒤에 못마땅한 태도를 감춘다. 식당은 늦게까지 문을 연다. 거의 어디에서나 신용카드를 받는다. 섹스는 범죄가 아니라 의무이다. 그래도 클로이와 나에게는 우리의 결합을 확인해줄 수수한 이야기, 우리를 결합하는 일군의 공동 경험이 있었다. 경험이란 무엇인가? 예의 바른 일상을 부수고 짧은 시간 동안 고양된 감수성으로 새로움, 위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을 목격하는 것이다. 공유된 경험이라는 기초 위에서 친밀성은 자라날 기회를 얻는다. 그저 이따금씩 식사를 함께 하면서 생긴 우정은 결코 여행이나 대학에서 형성된 우정의 깊이를 따라갈 수 없다. 정글에서 사자에 놀란 사람들은 사자에게 잡아먹히지만 않는다면 그들이 본 것에 의해 단단히 결속될 것이다. 클로이와 나는 맹수를 보고 놀란 적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도시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일들을 수도 없이 겪었다. 우리는 어느 더운 여름날 밤 파티에서 돌아온 길에 시체를 목격했다. 시신은 찰우드 스트리트와 벨그레이브 로드가 만나는 모퉁이에 누워 있었다. 아름다운 젊은 여자였는데 처음에는 술에 취해 보도에 쓰러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막 지나치려는 순간 끌려있는 여자의 복부에 칼 손잡이가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보았다. 함께 시체를 보기 전까지 상대방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무릎을 꿇고 시체를 보았다. 끌려있는 불시착할 때 흥분하거나 히스테리에 사로잡힌 승무원 나를 부리는 조종사의 목소리로 나에게 보지 말라고 경찰에 연락해야 한다고 말하더니 여자의 맥박을 확인하고 나서 모든 것을 원래 있던 대로 두었다. 나는 그녀의 전문가적인 태도에 놀랐다. 그러나 경찰의 신문 도중에 그녀는 걷잡을 수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으며 그 후 몇 주 동안 칼 손잡이의 기억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끔찍한 사건이었지만 어쨌든 그 덕분에 우리는 더 굳게 결합되었다. 우리는 그날 밤을 꼬박 세웠다. 내 아파트에서 위스키를 마시면서 서로 소름 끼치는 쓸데없는 이야기만 자꾸 늘어놓았다.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식칼에 꽂힌 시체와 경찰역을 맡기도 했다. 몇 달 뒤 우리는 브릭 레인의 베이글 가게에 있었는데 우리 옆에 줄 서 있던 핀 스트라이프 양복을 입은 우아한 남자가 클로이에게 말없이 구깃구깃한 메모지를 건넸다. 종이에는 갈겨 쓴 커다란 글씨로 사랑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클로이는 종이를 펼치고는 침을 꿀꺽 삼키며 그 내용을 읽더니 메모를 준 남자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남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핀, 스트라이프 양복을 입은 사람답게 근엄한 표정으로 창밖거리를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클로이도 똑같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은 표정으로 메모지를 접어 호주머니에 넣었다. 이 괴상한 사건은 시체 사건처럼 음침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건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라이트 모티프가 되어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에서 그 사건을 끊임없이 다시 불러내곤 했다. 우리는 식당에서 가끔 그때 그 베이글 가게의 남자와 똑같이 수수께끼 같은 분위기를 풍기며 말없이 메모를 건네곤 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소금 좀 건네줘 같은 말만 적혀 있을 뿐이었다.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갑자기 깔깔대는 모습을 보고 괴상하게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라이트 모티프의 핵심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 기초가 되는 장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계속 참조하는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자기 참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행동이 옆줄에 선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것도 놀랄 일은 아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공동의 경험이 있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났고 여러 가지를 보고 하고 들었다. 이것은 우리가 공동의 유산을 창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난 정신분석가는 클로이에게 자신이 현재 환자 두 사람과 잠자리를 함께 한다고 말했다. 내 친구 윌 노트는 처음에는 클로이에게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더니 건축에 관한 잘 알려지지 않은 책을 보내면서 기묘한 쪽지를 끼워 넣곤 했다. 강철 미래의 재료라는 책에는 우리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메모가 첨부되었다. 클로이의 코끼리에게 잠자리 친구를 만들어주려고 바스에서 장난감 기린을 샀는데 클로이 직장의 목이 긴 동료의 이름을 따서 제프리라고 부르게 되었다. 기차에서 만난 여자 회계사는 늘 핸드백에 총을 넣고 다닌다고 고백했다. 그러한 일화들 자체가 흥미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클로이와 나만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일화들과 관련된 부수적인 연상들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라이트 모티프들은 중요했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남이 아니라는 느낌을 주었고 일들을 함께 겪어가며 산다는 느낌을 주었으며 함께 끌어낸 의미를 기억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라이트 모티프들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적착제 역할을 했다. 그 라이트 모티프들이 만들어낸 친밀성의 언어는 클로이와 내가 둘이서 정글을 뚫고 나가거나 용을 죽이거나 심지어 아파트를 함께 쓰지 않고서도 하나의 세계 비슷한 것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해주었던 것이다.